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이 말이죠. 면접을 다 끝내고 단수공천하고 이제 이 경선 요 관련 내용을 갖다가 결정 내용을 전부 다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관위원장이 얘기한 걸 보면은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역구 재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발표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발표된 이 단수공천 그리고 경선 지역 이 발표 내용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요. 바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준석 그 다음에 이낙연 이 갈등이 아주 이제 표면화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최고위원회도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일요일 날 어제 토요일 날 예정됐던 기자회견도 또 전격적으로 취소했어요. 그 사연이 월간 조선에 의해서 단독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준석이가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 이외에는 지금 이낙연 측에서는 받아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갈등이 이제 촉발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구 중에 하나는요. 당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준석이가 선거 캠페인 총괄 지휘하는 거 전권을 다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무리 인사 이 공천이라든가 당직은 주지 않는다. 요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요것 중에서 이 지역구 출마하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의 전말이 다 이제 확연하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북한 근로자들 이미 한번 여러 개 다뤄진 바 있는데요. 중국에 있는 지진성에 있는 북한 근로자 2천여 명이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가지고요. 관리자 한 명이 죽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말이죠. 이제는 이제 일본 언론에 의해서까지 아주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 이게 이제 김정은 체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는데요. 요 내용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133개 선거구에 대한 심사가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부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어제는 어제대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내놨고 오늘은 이제 부산, 대구 이런 데 또 추가적으로 이제 내놨어요. 그래서 12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이제 단수 공천을 했고요. 그리고 22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경선 원칙을 밝혔습니다. 자, 단수 공천자는요. 이 윤재욱 원내대표 달서구 을, 그다음에 추경호 달성군, 그 다음에 이 부산에서는요, 김도읍 의원, 북구 강서구 을, 그 다음에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동안에 이제 많은 언론에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요. 주진우 비서관이 결국은 해운대 갑에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이거는 하태경 자리였었죠. 그 다음에 김매 의원, 최고 의원하고 지금은 이제 비대위원인데 해운대 을, 그 다음에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4구 갑, 정동만 현 의원은 기장군, 그리고 이제 강원 쪽에서는요, 박정아 원주시 갑, 그 다음에 원주시 을에서는 김환섭 기재부 차관, 그 다음에 이제 홍천하고 횡성, 영월, 여기서는 이제 유상범 의원, 그 다음에요, 울산에서는요, 권명우 울산 동구, 그리고 이제 중랑구 을, 서울이죠. 여기에는 이제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부서실 행정관, 이승환 행정관이 경선을 지금 이제 받았어요. 이번에 이제 뒤늦게 이제 좀 받은 거죠. 다른 쪽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은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저도 항상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단수 공천은 뭐냐? 단수잖아요. 단수 핵심이. 그러니까 여러 명 있는 데서 하나만 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지역구에 여러 명이 응시했어요. 응모를 했는데 나머지는 해당이 안 돼. 딱 한 명밖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 그 사람을 딱 찍는 것이 단수 공천이고요. 전략 공천은 뭐냐? 누가 그 지역구에 접수를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아무나 갖다 내리꽂는 거. 흔히 얘기해서 내리꽂는다. 이거 있잖아요. 내리꽂는다. 이게 이제 전략공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수공천 12명을 확정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선지구, 오늘 발표된 경선지구는 22개 지역구가 되는데, 부산 진구의 이현승 의원이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연욱하고 맞붙고요. 그 다음에 4구 을 조경태죠. 여기는 정호윤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경선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정구의 백종원 의원은요, 김종천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 다음에 연제구에서는요, 이주환 현 의원하고 김희정 전 의원, 그리고 수영구에서는 전봉민 의원하고 현 전봉민 의원이 장해찬하고 붙어요. 그리고 대구 중남구에서는 임병헌 의원인데 여기에는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노승건 전 대구지검 검사장하고 3자 경선을 붙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주호영 의원 그랬죠. 지금 이제 험지 출마하기는 이미 때가 늦었다. 경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경선이 붙습니다. 누구냐?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하고 경선을 붙어요. 그리고 이제 김용판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하고 달서구 병에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구 북구에서는 김승수 현 의원이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하고 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의 부위원장. 그 다음에 대구 서구의 경우에는요, 김상훈 현 의원하고 성은경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그 다음에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 요 대전 서구에서 이 세 명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울산에서는요, 이 서범수, 울주군에서, 그리고 이제 경북, 포항에서는 김정재, 그 다음에 이제 김병욱, 그 다음에 김석기, 그 다음에 이제 구작은 이미자, 이런 분들도 전부 경선을 받습니다. 치릅니다. 그리고 서철우 전 국정원 2차장의 경우에는요, 이분은 이제 경찰 출신이죠. 이분은 이철호 전 국민의힘 중앙위 노동부위원장, 그 다음에 조상규 변호사, 이런 사람들하고 경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요, 이제는 이제 지역 재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정영환 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7곳, 인천 2곳, 경기 4곳, 충북 5곳, 충남 5곳, 3곳, 제주 1곳, 그래서 전국 22군데 경선 지역을 전부 다 발표한 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송파병에서는요, 김근식하고 김성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제 물갈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자세하게 경선 지역하고 단수공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번 이제 공천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이 이제 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어제 발표된 대전 2곳, 경북 2곳, 경남 8곳, 어제도 12곳의 단수공천이 있었는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경남에서는 최형도, 윤한홍, 박대출, 강민국, 정점식, 서일준, 윤영석, 그 다음에 신성범, 그 다음에 경북에서는 이만희, 정의용, 그리고 대전에서는 이상민, 윤창현, 이런 분들이 단수공천 12명인데 11명이 현역 의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제 이 국민의힘 공천 관계는 전부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요, 이제 개혁신당 내에서의 어떤 갈등 관계,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이준석이가 이낙연 대표 측에게 3가지 조건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자, 3가지 조건이 뭐냐? 3가지 조건은요, 우선적으로요, 당 지도부는 전원 지역구에 출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주, 이낙연 대표는 이제 광주로,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는 대구 쪽으로, 그리고 조홍천과 이원욱은 지금 해당 지역구로, 김종민 의원은 용산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전원 지역구 출마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이낙연 대표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번째, 3번째 조건은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낙연 측에서 역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월간 조선이 단독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째가 뭐냐? 2번째는 말이죠. 지금 이준석이가 말하자면 선거를 총괄 지휘한다 이겁니다. 왜? 자기가 다 이겼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근데 이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 선거 캠페인을 총괄 지휘한다? 여기는 예산이 들어가요. 돈이 붙어 있어요. 말하자면 홍보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홍보비를 이준석이 혼자 지 멋대로 쓰겠다. 이렇게 지금 이낙연 측에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낙연인가 자기가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그 다음에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고 전략가인 것처럼 지금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객관적 데이터를 볼 때 이러한 이준석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거죠. 배치되는 이런 근거 그리고 정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이준석이가 선거 전략을 받고 각본 연출에 이어서 조련까지 한 천하용인이 전면한 점을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이낙연 측에서 볼 때는 이준석의 선거 홍보 지휘 권한 이 행사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패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측에서는 이 선거를 총괄 지휘한다, 전권을 준다. 요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낙연 입장에서는 말이죠. 지금 공동대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걸 뭐라고 하죠? 이 허수아비. 완전히 허수아비로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그동안의 정치적인 이 경력. 아니 5선 의원에다가 지자체장을 2번까지 했고 아니 총리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준석이 요새 얘기한 싸가지론을 휘잡혀 있는 이준석이한테 이거를 넘겨줘? 그 이낙연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광주에서 출마해? 그럼 이낙연이가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낙연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이게 두 번째 선거 총괄 주의를 갖다가 이준석한테 맡긴다?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그 당시 상황 데이터는 것이지 지금은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이유로 해서 그렇죠. 자기가 몸 나왔던 국민의힘 여기에 있었던 기록만을 가지고 이러니까 내가 다 쥐어야 되겠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낙연이하고 헤어지기, 결별하기 위한 수순 돌입 차원에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선거는 내가 총괄 취한다. 이 조건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들어요. 저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무리를 일으킨 인사의 당직이라든가 공천은 배제해야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 문제는 바로 뭐냐. 무리를 일으킨 인사가 누구예요? 배복주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유호정이잖아요. 배복주는요. 전장현. 예, 지금 이제 그 전장현 대표의 부인이 배복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복주는 전장현 이 시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지해 왔잖아요. 왜 박경석 전장현 이 대표가 박경석 대표 부인이 배복준 겁니다. 정의당에. 그래서 전 정의당 부대표 예. 이 배복주가 무슨 당직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 공천을 주고 이거 이준석이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개혁신당을 본래 들어왔던 당원들 이 사람들이 이런 민주당 인사들을 그리고 특히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직 맡으려고 하는 거 이거 반발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펜코도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탈당 러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거를 명분 삼아서 내가 이 사람들은 공천도 줄 수 없고 그리고 당직도 맡길 수 없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요거를 조건으로 내세운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유호정이라든가 배복주 이런 사람들은요, 이 페미니즘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지지층은 반페미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이 요구를 지금 이제 이낙연 측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우연적 발상이다. 예. 이거는 헌법적 이 정신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다. 요렇게 해서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배복주를 예를 들자면요. 이 배복주가 무슨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또 국기문란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누구처럼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이적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특별하게 의혹의 주인공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준석이하고 이준석 지지층하고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척해서 당직도 안 주고 공천도 안 준다? 이거는 반헌법적 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낙연 측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헌법 8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당은 그 목적과 정당은 그 목적, 조직 그리고 활동이 민주적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기는 민주적이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당직도 안 주고 뭐 공천도 안 주고 이거 기본권 침해하는 거죠. 참정권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낙연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딱 전부 반박하고 역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역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안으로 답을 달라. 근데 만약 어제까지 응답이 없거나 또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내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에 이낙연이는 불참한다. 그래서 이미 최고위원회가 지난
16일 날 예정돼 있었는데 월수금 그날 최고위가 안 열렸잖아요. 최고위가 안 열려가지고 이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기자회견도 안 열린 거예요. 이 본래 기자회견은 이런 이제 폭탄 발언을 하려고 기자회견을 했던 건데 김종민을 비롯한 이제 지도부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안 열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 조선을 비롯한 이 일부 언론에서 이 내연 사연이 전부 다 폭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낙연의 역공이 과연 이제 먹힐지 안 먹힐지 시간상으로는 이제 어제 제안을 하고 어제 안으로 답을 달라라고 했지만요. 그 뭐 타임 설정에 이제 세게 밀어붙여서 그 이러한 갈등문에서 이 해결의 주도권을 갖다가 이낙연이가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이런 강공 노선을 취한 거지 뭐 실제적으로 꼭 어제 안 준다고 해서 뭐 완전히 막말로 이 통을 깨겠습니까? 통을 안 깨겠죠. 예. 그래서 이낙연의 역공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노동자들의 이 폭동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북한 노동자 2천여 명이 아주 폭동을 일으켰어요. 어디에 있는 노동자냐? 이게 평양에 있는 노동자면 최고 좋은데 길림성에 있는 의료제조, 그 다음에 수산물 가공 업체 요 공장에서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항의 집회 시위를 했어요. 자, 이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1일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14일까지.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계속됐습니다. 이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관리직 대표 한 사람은 죽었어요. 폭행당해서 죽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황은 알려져 있고 요 폭동은요. 이 북한 당국이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영사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정보기관인 보성용원을 총동원해서 수습을 시도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왜냐하면 노동자들이요. 이런 요원들의 공장 출입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폭동이 진짜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만 따르더라도 이 북한의 이 외국 파견 근로자들이 이렇게 대규모 시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노예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 젊은이들의 반골 의식, 반골 의식이 이제 표면화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생겼느냐? 바로 다 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근로자들은 이 봉급을 받으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거 충성자금, 그렇죠? 충성자금이라는 명목하에 북한 당국에 전부 다 상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2020년도 이후는 충성자금이라는 말 대신에 전쟁준비금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준비금 명목으로 노동자 임금이 상당 부분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가지고 수뇌부에 상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일부 간부들이 이제 착복하는 이런 부정부패 현상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전쟁준비금만 뺏어간 게 아니라 이 북한 간부들, 그렇죠? 이제 거기에 공장에 나와 있는 북한 간부라든가 아니면 평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간부들이 또 상당 액수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약탈 당하는 데다가 전쟁 준비금으로 상납을 당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뜯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상 봉급을 받아와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노동 착취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전쟁 준비금으로 뛰어가고 간부들이 또 약탈해가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북한에 제대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약탈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때는 좀 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약탈을 해 갔는데 돌려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총액이 약 1,000만 달러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 한 4년에서 7년 정도 체불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진정돼가지고 북한에 돌아갈 때 지불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불할 돈이 없어갖고 이 폭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간신히 말이죠. 간신히 다른 공장에서 그런 게 다른 다른 무역에서 끌어와가지고 몇 달치 임금만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히 불만 좀 꺼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른 그 회사에서도 또 그런 임금 체불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연쇄 폭동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만큼 이제 노동자들의 이 해외 노동자들의 이 열악한 환경, 거기에 따른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반발, 이런 것이 이제 표출이 됐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 평양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대로 김정은이가 체제 위협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사망까지 관리가 이 노동자 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자가 사망하고 지배인과 같은 간부들이 3명이나 중상을 당할 정도의 아주 심각한 폭동 사태가 벌어졌다. 이게 김정은 체제에 대한 대단한 위협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이제 김정은의 대남 도발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연말까지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요,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